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우 대표입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얘기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도 여행 다닐 때마다 쓰는 어플인데요. 바로 에어비앤비가 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요즘 주가가 좀 가파른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고, 또 2분기, 3분기가 좀 중요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60만 개 정도의 숙박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북극 같은 경우에도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좋은 집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대략 한 83억 달러 정도고요. 작년에 창사 이래 최초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원래 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흑자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슬림화했던 구조조정을 많이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업황이 회복되다 보니까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역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역사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다이내믹합니다. 백수 3명이서 창업을 해서 대박을 이뤄냈던 그런 기업인데, 원래 이 창업자 브레이언 체스키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랐던 게 뭐냐면,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없죠. 그래서 의료보험이 되는 그런 회사에만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월세도 못 낼 만큼 참 힘든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요. 미국에서 디자인 연례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다 보니까 한 1만여 명 정도가 한 번에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 내 아파트에 처음에 이제 에어 침대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침 식사 그리고 공항 픽업까지 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자기 월세도 좀 나눠내고 하다 보니까 좀 성공세를 좀 이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아이디어가 생겼겠죠. 아이디어가 생겨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고 있는 블렛 차르지크라는 이 사람을 좀 끌어들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바로 잘 된 건 아니고 룸메이트 서비스만 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요 2008년도에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버락 오바마 그리고 맥케인, 이런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시리얼을 좀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근근히 좀 살아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를 찾지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메일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엔젤 투자자 폴 그레미엄이라는 사람을 좀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2만 달러 정도를 최초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투자란 이유가 이 에어비앤비라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을 본 게 아니라 이 시리얼을 파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뭘 해도 바퀴벌레처럼 살아남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대박 날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100명까지 모으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한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00만 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 3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성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미국의 야당의 이제 정당회의라는 게 있어요. 정당회의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수만 명이 몰리다 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이 없다라고 불만을 가졌던 그런 기자들, 이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는 겁니다. 이 불만 사항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에게.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 이제 언론화 시키면서 자동스럽게 홍보가 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해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지금도 지정자석이 없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구글을 제치고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2011년도에는요 페이스북에 소셜 커넥션스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진출했고, 자, 그리고 상장은 불행하게도 2020년에 했습니다. 상장하고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엄청난 영업 위기를 맞았고요. 이 당시에 모두 아시다시피 글로벌적으로 여행 숫자가 80% 이상
급감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뭐냐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각국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뉴욕 그리고 유럽 뭐 이런 지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뉴욕 주에서 에어비앤비를 금지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유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지금 여행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사서 이걸 내가 거주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에어비앤비를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는 집이 부족해진 겁니다.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던 이 주거비 인상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주거할 집이 없다.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 뉴욕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금지하는 뭐 이런 모습들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언론에서 보게 되면 20대 초반의 여성이 에어비앤비로 뭐 20억을 벌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에어비앤비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집값 상승에 주범으로 지목이 되면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크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제도적 규제 강화가 되는 이유 또 하나가 이 불법적인 게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뭐 성매매, 오피스텔 빌려가지고 성매매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금을 안 내죠. 뉴욕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2017년도에 일본의 집주인이 한국 여성을 또 성폭행한 사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여성이 일본 숙소로 갔는데 카메라가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미국의 집주인이 독일 여성을 또 성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적으로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 도심지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런데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최근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마약 투약이라든가 이런 데 또 많이 쓰여지고 하고 또 미성년자들이 거주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차별 문제죠. 나는 이쪽에 사람이 싫다라고 하면 이 프로필을 보고 그쪽 사람이면은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약간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만 유독 있는 규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내국인은 에어비앤비를 도심지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옥이라든가 농어촌 이런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도심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규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규제라고 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도심지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내국인들도 에어비앤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제도적 변경을 지금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엔데믹 이후에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의 회복력이 그동안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강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03년도에는 매출이 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1억 1,700만 달러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2분기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조금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싼 것만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조금 약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5월달, 4월달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왔어요.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더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과거치에 대한 데이터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림화했던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는 올해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좀 더 커요. 34억 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펀은 30배 정도.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가 뭐 몇백 배 되죠. 그렇게 본다라면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 보는 PBR.
그동안은 적자였기 때문에 PBR이 뭐 30배 이랬었는데요. 지금은 PBR이 10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부채 비율이에요. 에어비앤비의 부채 비율이 180%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고정부채예요. 고정부채이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아니라는 것은 당장 뭐 어떤 자금 압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또 매입 채무가 많아요. 이 매입 채무가 뭐냐? 이 업체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에어비앤비에다가 결제를 하면 에어비앤비가 돈을 받죠? 그런데 그 숙박업체가 돈을 바로 안 줍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매입 채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작년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날 모건 스탠리에서 여행주 경기 침체 충격이 있어서 여행주 팔아라, 특히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주가가 최저점이고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한 70% 이상 급등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증권사 리포트를 신뢰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2분기하고 3분기는 휴가철이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좀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점까지는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좀 올라와 있을 때는 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을 줄 때 또 매수를 하시는 뭐 그런 전략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올해 3분기 안에 상장 전에 그런 공모가 이후 시작가 대략 그 가격이 한 150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최고점이 220달러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만의 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